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리는 자료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경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 부여란 마음의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목적을 찾는 인간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의미 부여가 배제된 삶이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이 자체로서 무한한 것이다. 의미 부여란 이 무한성을 유한의 틀 속에 한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은 이 자체로서 완전 무결한 것이다. 삶은 바로 에너지이다. 에너지 회오리 바람이다. 이 회오리 바람 속으로, 이 삶의 에너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대는 이제 신의 본질에, 깨달음에 닿을 수 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 시리즈 제41탄이 되겠습니다. 만델라 효과, 그 중에서 이제 역사 왜곡편, 한국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이 무지 많은데요. 뭐 다 그냥 넘어가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종 문흥설과 매국노설, 이거 집단 오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만델라 효과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융이라는 사람, 구스타프 융, 예, 스위스 출생의 정신의학과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고 만델라 효과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그거 역사 왜곡하고 관계가 되거든. 만약 그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거기 이제 폭력이 은폐가 된다. 폭력이 은폐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전쟁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구스타브 융의 이론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딱 세 가지인데 그림자하고 페르소나하고 아니무스, 요 세 가지만 알으면 돼.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면의 어둠, 그러니까 어떤 분노, 질투, 욕심, 폭력, 이런 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게 운명적으로 그걸 지배당한다, 이게요. 그런 내면적인 의식이 있다. 이게 사람한테는 어떤 폭력성이, 분노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림자라고 그래. 이제 융은 그걸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소나는 뭐냐면 가면이야, 가면. 그러니까 이제 위선적인 거.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자기 가면을 바꿔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만 남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이 공허함하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극단적인 걸로 치우쳐 가지고 폭력성이 발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마는 여성의 이미지인데 모든 남성 안에 여성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무스는 모든 여성 안에 남성성이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길은데 그냥 뭐 그렇다고만 넘어가고, 융이 얘기한 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겪어온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경험.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분노라든지 질투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걸 인정해라고 그래. 인정. 응?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인 나를 발견하라고 융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도 그렇고 동서양의 모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길을 가라. 자연하고 공존하라. 생명을 중시하라. 뭐 그런 거 5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체성이 중요해되는 거,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거. 이 양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의 보편적인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예. 하던 그 융의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만델라 효과의 그 역사 왜곡이 그 현대적인 파시즘이 많거든요. 우리 현실 생활에 파시즘이 많아요. 파시즘. 그 폭력성이 은폐되어 있는 거. 국가 폭력도 있고 기업의 폭력이 있고 가정의 폭력이 있고 그 친구 사이에도 폭력이 있고 무지무지 많은 그 폭력이 은폐되어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 피해를 보는 경우 있고 가해자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현대의 파시즘이거든. 이게 역사 왜곡에 의해서 나타나게 대표적인 게 아주 이게 위험한 거 이게. 그러니까 폭력성이라든지 이게 집단화, 카르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극우화, 그래서 극우적인 정치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거, 혐오화, 그다음에 역사 왜곡 같은 탈진실화, 반지성주의, 그다음에 신분의 계층화. 신분이 양극화에 의해서 신분이 나눠진다 이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뭐 우상주의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쪽으로 만델라의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이게. 이게 융의 그림자라든지 페르소나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시켜 드린 거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고종의 무능설과 매국노설. 이게 왜 집단 오기역이냐, 이게 역사 왜곡이냐. 저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하여튼 고종 때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잖아요. 식민지로.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 그런 쪽으로 보면 고종이 또 무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고종이 갑자기 신문지가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국내 정치의 변수, 그 다음에 세계에 급변하는 정세 변화, 그 다음에 뭐 조선 말기의 부정부패, 삼정의 문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부정부패,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한 왕조가 몰락했다는 거는 국가 통치자로서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종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잊혀졌어. 왜냐면 그거를 그 식민지 되면서 일본 그놈들이 그런 걸 싹 다 없앴거든. 그리고 그게 식민사관에 쩌들은 뉴라이트 강단사학계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식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고종 나름대로는 광무개혁이라는 걸 했어. 광무개혁.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 광무개혁을 통해서 고종의 무능설과 매국노설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종은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를 선포했잖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섰잖아. 이것만 해도 누가 이렇게 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한 왕이 없었잖아.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여러분 잘 모르시지? 그리고 고종을 광무제라고 그래. 광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고종을 광무제라고 그래요. 연호를 광무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무지한 그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종이 그냥 식민지로 일본한테 넘긴 게 아니야. 무능한 게 아니야, 이게는. 어떤 그 개혁의 의지가 있고 투쟁 정신, 어? 주체성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호를 쓰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서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것만 가지고도 무능하다고 할 수가 없지. 하여튼 광무개혁이라는 것은 1897년서부터 1907년에 고종이 시행한 근대화 개혁입니다. 근대화 개혁. 어떠한 근대화 개혁을 했냐? 이거를 보면은 일본 놈들의 그 조선 근대화론, 그게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지를 보면 여기도 나와. 쫙 나와. 그리고 고종이 한 광무개혁을 제가 쫙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첫 번째로 도시 개조 사업을 했어. 고종이 도시 개조 사업을 하면서 5배수 시설을 정비하고 수도, 한양이지 그때 당시에, 수도를 정비하고 공원을 또 조성을 하고 근대 건축물들을 도입하여 시가지를 다 싹 정리를 한 거야. 그 전까지는 한양에도 초가집서부터 오물이 많고 막 도로에 오물이 막 쌓여 있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걸 싸그리 광무 개혁을 하면서 싸그리 정비를 한 거야, 고종이. 그리고 행정 개편 작업도 했는데 전국을 13도 7부 1목으로 개편해 가지고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행정 개편 작업. 전국을 행정을 다시 개편을 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했던 거, 이게 대한제국이.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그냥 대한제국으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후속 작업을 싹 그랬어. 그 다음에 기간산업 정책을 했어요. 기간산업 정책을 1898년에 황실기업인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 가로등, 물론 이제 서울 한양에서만 했지만 처음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노면 전차도 운행했어. 전차도.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도노면서부터 청량리까지 전차도 운행했고, 경인선 철도도 개통했어. 일본 놈들이 조선 근대화하면서 뭐 철도로 왔다 그랬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제일 먼저 고종이 철도를 개통한 거야. 그 전신을 도입하고 전화도 났어. 고종이 전화도 먼저 났어. 그러면서 덕수궁서부터 인천까지 시외 전화도 났어. 시외 전화도. 그 다음에 동대문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전철서부터 가로등서부터 전신, 전화 이런 걸 싸그리 현대적인 작업을 다 했다고, 고종이. 그리고 그 당시에 베이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방콕 같은 그런 아시아의 대도시보다도 훨씬 앞섰다, 이게. 그 모든 학사들이 아는 거, 이거는. 그럼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 다음에 기업 정책도 했어. 기업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근대적 기업을 육성을 했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고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상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운수 교통이라든지 토건이라든지 703개 기업을 육성을 시켰어. 700개 이상을 국가에서. 은행도 설립을 하고 연초 제조회사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도 건설을 하고,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천수답이었었잖아. 비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저수지도 건설하면서 농업 정책을 하고 장려하고, 그러면서 황무지도 개간하고, 양장업도 장려하고, 농림회사를 설립하고, 상공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5개의 회사를 창설을 했어요. 그걸 다 국가에서 도와줘가지고, 수출도 장려하고, 인삼, 목재, 쌀, 소가죽, 면화, 금 이런 것도 수출하고, 어마어마한 근대적 정책을 폈어요. 광무개혁이 단순하게 그냥 한 게 아니야. 이름만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금융과 화폐개혁도 했어.
전왕국을 만들어서 화폐도 생산해서 화폐를 생산한다는 거요. 이거 완전히 주체적인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만큼 왕권이 강력하고 경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화폐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고 왕권이 강화가 안 되면 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어. 여기 근데 대동전하고 당호전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게 뭐 올해는 못 갔어. 올해는 못 갔지만은 일본 놈들 때문에 못 갔지. 올해는 못 갔지만 하여튼 개혁을 근대적인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나 교육 정책, 근대적인 관리학교, 사립학교, 사범학교 총 해서 전국에 2236개의 학교를 개교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했어. 2000개가 넘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고종이. 어마어마한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국방개혁을 했는데 여기는 더 어마어마해. 국방개혁을 했는데 내탕금을 했어. 내탕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황실의 비자금이거든. 그때 당시에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건 뭐 한 두 가지가 있겠지. 그 세금이 잘 안 거쳤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종이 그걸 안 쓰고 내탕금을 썼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둘 중에 다거나 겠지만은 그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내탕금으로 황실의 그 비자금으로 국방개혁을 한 거야. 백성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신무기를 구입했어. 신무기도 구입하고 대한제국군을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국군을 창설한 거예요. 국군. 그래가지고 육군의 시위대, 전위대를 창설을 하고, 보병, 포병, 기병도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군, 22개 도시에서 지방군을 창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관학교도 설치했어. 육군 무관학교를 이제 개편해가지고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최고 통수기구인 원수부와 참모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헌병사령부와 호위대도 창설하고, 그리고 27,000명까지 병력을 늘렸어요. 근데 1907년도에 군대 해산이 되죠. 일본 놈들 때문에 군대 해산이 돼. 한 27,000명까지 이제 국군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국방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도 그랬어. 해군도 양무하고 광제호를 구입해가지고 국방개혁을 했고, 그래서 용산에 군수공장도 건설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비 예산이 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그놈이 5%까지 올리라고 막 지랄을 하고 있잖아. 근데 고종은 그때 왕실의 비자금이면 내탕금 가지고 국방비를 얼만큼 썼는지 알아요? 20%에서 40%를 국방비로 썼어.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는 지금 3%밖에 안 돼요. 근데 40%까지 국방비를 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국방개혁을 한 거지, 고종이.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몰랐지. 그리고 황제 직속으로 정보기관인 제국잉문사를 창설을 해. 또 이게 정보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보부야.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독립운동에 도와주려고 정보부를 제국잉문사라는 거를 창설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일본 놈들이 이런 걸 다 감췄어. 그리고 신문도 어마어마하게 발행했어. 독립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신문을 12개나 발행했어. 12개. 언론 자유가 그만큼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식민지 된 다음에 일본 놈들이 다 통폐합시켜가지고, 일본, 지네들 입맛에 맞는 것도 몇 가지만 살려놨잖아. 고종 때는 완전 언론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를 국문화하고 국한문 병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제도를 철폐하고, 그러니까 조세 및 토지조사를 실시했어요.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호구조사도 실시하고, 가옥조사도 실시했어.
이거는 그만큼 어떤 국가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국가였었다는 거지, 대한제국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사를 못 해. 그러면 탁지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을 일원화시키고 단발령을 재선포를 하고 복식 개편을 해가지고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그다음 미터법도 확정했어요. 미터법. 그다음에 역토, 둔토 정리 사업. 그러니까 땅을 정리 사업을 한 거지.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태극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 국가의 상징적인 것도 다 지정을 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내탕금은 또 의병 활동을 지원했어. 독립군들, 대한인 국민회, 대한 독립의 군부, 대한 광복군, 이걸 다 지원했어. 이거 독립단체거든. 그 다음에 이상설이라든지 이준희라든지 이휘종 열사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해가지고 일본의 강압적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린 거야. 근데 무슨 매국노예요, 매국노는. 결국 고종은 한일 합방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결국 의미늑약과 정미 7조야. 결국 한일 의정서에서 반대했어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국 김구 선생의 사형도 막았어, 고종은. 결국 안중근 의사의 사형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그건 안 됐지. 그래서 평양을 두 번째 수도로 삼고 풍경궁을 지어서 유사시에 평양으로 천도해가지고 러시아하고 함께 일본한테 맞서려고 했다고. 근데 러일 전쟁으로 해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한일 의정서로 일본군이 이제 주둔하고 한국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광무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지. 그게 이제 어떤 빌미가 됐지. 우리나라 개혁의 빌미가 됐지. 응?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대부분이 이거 강단사학계 뉴라이트 계인데, 그 사람들이 광무 개혁이 왜 실패했냐,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을 쓰지 않고 내탕금으로 개혁을 주도하여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다. 그 다음에 인재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미국, 청나라,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개혁을 방해했다는 점.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식민지화를 위한 개혁 중단을 핵책하고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뉴라이트들이 식민사관에 쩌들은 뉴라이트들이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면서 고종의 문흥설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만델라 효과의 집단적인 오기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있어. 응? 고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대부분 뉴라이트들.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실정, 황제권의 지나친 강화, 황실 재정 기구 확대, 민중에 대한 조세 수탈 강화, 백동화 유통권 확대, 서구 열강과 일본에게 각종 이권 팔아넘기며 외세를 끌어들인 것, 임금 체납과 군납 비리를 저지른 민겸호를 처벌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매관 매직, 궁궐직규와 무속인을 총애하여 낭비한 것,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을 파직하고 다시 복직시켜 고등재판관 판사로 임명하여 동학교주 최시영을 사형시킨 점, 이런 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는데 꼭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종이 완전히 무능하고 매국노다 이렇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비판을 하려면 비판 안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니다는 얘기지. 근데 1980년대 이후로 고종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부터. 그래서 학자들이 고종에 대해서 무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고종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가. 그래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 뭐 자세한 거는 뭐 말씀 안 드리고, 결론 부분만. 고종은 정치적으로 관료제 정비를 통해서 왕권의 절대성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무슨 호구조사라든지 토지조사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었지. 그리고 독립군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여가 안 됐지. 광무개혁을 할 수가 없었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주제의 근대적 개편과 중상주의 틀 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기업, 상업, 기업, 농업, 상업, 기업을 그 수천 개 기업들을 장려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 막 그랬잖아. 그다음 황실 중심의 군사권 강화를 꾀해 부국 강병을 추진했다. 국방개혁 있잖아요. 국방개혁. 국가 예산의 40%를 썼대잖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밖에 안 쓰는데. 근대 개혁 중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광무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요즘 재평가되는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태진 교수가 있어요. 이태진 교수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종의 문흥설은 일제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고종 황제인 광무제는 자주 독립을 지향하던 개혁 군주로 평가해야 된다. 라고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고종의 문흥설이 잘못됐다는 집단 오기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이것이 만델라 효과의 역사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